배경자아, 기억자아, 경험자아 이 세 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 기억 자체가 나 자신이라고 여기면 내 인생은 곧 상처, 이렇게 결론이 지어지는 겁니다. 여기서도 상자를 만들어서 쓸 줄 아는 법을 잘 익히고 있어야 합니다. 무조건 지금보다는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은 진심으로 원하는 일을 하면서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누군가의 기대에 갇혀 있나요?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사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자아를 중심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은요, 선택장애 혹은 인정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유튜브를 보다가 이런 댓글을 봤어요. 진로 고민 댓글인데요. 겨루기 선수를 하던 친구가 진로를 바꾸고 싶다고 하니 가족이 반대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좋은 결정인지 너무나 오래 길게 고민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게 돼요. 또 반대로 타인이나 주변에서 칭찬을 해주면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굉장히 기쁜,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이런 분들은 내가 무엇을 할 때 기준이 바깥에 있는 거죠. 주변에서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좋게 봐줬으면 좋겠다 라는 인정 욕구에 서서히 중독이 되기 쉬워요. 이런 것들이 다 내가 나 자신을 잘 몰라서, 그리고 온전한 나 자신의 삶에 중심을 두는 법을 몰라서 뒤따라오게 되는 합병증 같은 건데요. 더 무서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게 진짜 문제입니다. 이 나에게 집중하는 법을 모르면 시간이 갈수록 인생은 그냥 고통의 연속이구나 라는 생각만 남을 겁니다. 하루라도 빨리 나 자신을 찾고 삶을 내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당장 가장 시급하게 해내셔야 되는 것으로 자아를 찾는 것, 자아를 분별하는 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이 결정을 내릴 때는 고민이 적고 바로 선택하고 바로 행동도 할 수 있어요. 이것도 일종의 자신감인 거죠. 반대로 생각해보면 나 자신을 모르니까 뭐가 좋은 선택인지도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 감정을 조금 더 면밀하게 보면 사실은 두려운 거예요. 뭐가 두려운 걸까요? 바로 어떤 결과가 벌어질지가 두렵다는 거죠. 한마디로 미래의 결과가 두려운 건데, 미래가 두려운 사람이 어떻게 현재가 행복하고 편안하고 안정감을 느끼겠어요. 그래서 미래가 두렵고 선택이 두려운 사람은 계속 불행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거를 임시 방편으로 해결하면 차라리 내가 선택하지 말자, 남들이 선택한 걸 따르자, 이렇게 돼버리는데, 남들이 선택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을 거야, 나는 대중을 믿는 거야, 뭐 이런 심리, 이걸 우리가 군중 심리라고 하죠. 더 나아가서는 결과에 대한 평가도 타인이 좋은 거라고 하면 그래, 좋은 건가 봐. 나는 잘 몰랐지만 다른 사람들이 좋다라고 하잖아. 그러면 내 선택의 결과가 잘 나온 거네. 오, 내 선택이 성공한 거야. 아, 기분 좋다. 자, 이게 군중 심리로 시작해서 인정 욕구, 인정 중독까지 가는 심리의 흐름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내 기준으로만 살아가면 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는 나 자신으로서만 살아가진 않거든요. 내 인생 전부가 100% 내 기준으로만 살아서도 안 돼요. 회사에 가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잘못된 거죠. 그렇다고 온전히 나를 없애고 타인과 조직사회의 기준으로만 살아가면 또 불행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균형점을 찾아야 된다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나 중심과 또 역할 중심으로 한번 나눠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삶을 구분 지어서 마치 개인 공간이 있고 공용 공간이 있는 것처럼 공간을 나눈다라고 표현해 볼까요? 여기서 제가 공간이라고 비유한 것이 바로 자아입니다. 온전히 나를 위한 자아가 있고요. 내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역할 자아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균형을 잡아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균형점이라는 것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수시로 변동을 하죠. 대학생들을 예로 들어볼게요. 평소에는 온전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다소 방탕하게 놀고 먹고 마시고 하다가 시험 기간이 되면 온전한 나 자신을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시험을 잘 본다라고 하는 목표에 전념을 하는 거죠. 성적을 위한 삶으로 모드를 바꾸는 겁니다. 저는 이걸 잘 못해서 성적이 좋지 않았지만요. 무튼 이렇게 매우 간단한 비유로 여러분들이 자아와 역할 자아에 대해서 벌써 이해를 하신 겁니다. 그러면 역할 구분 말고 조금 더 깊게 자아를 분류를 해볼 거예요. 용어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배경자아, 기억자아, 경험자아 이 세 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내면 소통이라고 하는 책과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으로 역사적인 획을 그으신
김주환 교수님이 직접 유튜브에서 매주 강의를 업로드해주고 계세요. 교수님이 내면을 건강하게 하는 것, 뭐 이런 것과 관련된 아주 방대하고 다양한 지식을 무료로 공개하고 강의를 해주고 계신데요. 김주환 교수님은 온전한 나를 배경자아라고 설명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는 모습인 기억자아를 나 자신이라고 여기시면 안 된다고 해요. 왜냐하면 기억자가 기억하는 그 모습 자체를 내 인생이라고 여기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상처 입은 기억이 강한 사람이 그 기억 자체가 나 자신이라고 여기면 내 인생은 곧 상처. 이렇게 결론이 지어지는 겁니다. 더불어서요. 내가 경험했던 것, 그것이 곧 인생의 전부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안 좋은 생각이고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경험이 곧 나 자신이라고 치부를 해버리면 어떤 특정하게 강렬했던 경험 하나에 꽂혀서 삶의 태도나 관점이 고정되어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너무나 행복했던 뭐 20대에 자유로운 그 배낭여행을 다녔던 시기, 그런 것들을 너무 행복했던 경험에 꽂혀서 인생이란 그 자유로움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사회생활을 하면서 나 자신보다 역할 자아에 충실해야 될 때마다 불행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때의 인생, 그 강렬했던 경험만 내 인생이고 지금은 잘못되고 있다라는 왜곡된 착각, 감정의 오류들이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그냥 기억 자아일 뿐이고 경험도 그냥 경험 자아일 뿐이고 그 기억과 경험이 저장되고 또 그 저장된 모습을 뒤에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 뒷배경이 바로 배경자아, 즉 원래의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이해를 도와드릴게요. 저는 이 개념을 상자로 비유를 했어요. 철수가 오늘 애인을 만나서 데이트를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연애라는 경험을 한 경험 상자가 하나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 데이트를 하면서 철수가 너무 행복했어요. 행복한 데이트를 쭉 몇 개월 더 길어져서 더 몇 년 이렇게 하다가 연인과 헤어졌습니다. 마지막에 여자친구가 철수를 떠났는데 왜 떠났냐? 더 이상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철수가 예전 같지 않고 변했다라고 말을 남기고 떠나갑니다. 연애 초반에 철수는 여자친구를 꼭 집에다 데려다 줬거든요. 그런데 철수가 취업을 준비하게 되면서 그 시험 기간도 있고 면접 기간도 있고 자꾸 주기적으로 바빠지는 거예요. 매번 데려다 줄 수가 없어진 거고 특히 왜 중요한 시험이나 면접을 앞두면 체력 관리도 해야 되고 이 마음가짐도 이 데이트에 온전히 집중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데려다 주지 않고 얼른 집에 가곤 했던 거예요. 이제 그 모습이 여자친구 마음에는 철수가 변했다라고 생각이 된 거고 그것을 계기로 사이가 점점점 멀어지고 헤어지게 된 거예요. 자, 철수의 머릿속에는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해주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라는 경험과 기억이 자리를 잡게 돼요. 연애라는 상자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잘해주기라는 이름표를 붙입니다. 이제 철수에게 연애 상자는 잘해주기 상자가 된 거예요. 자, 시간이 흐릅니다. 새로운 여성을 또 만나게 됐어요. 철수는 늘 이 새로운 여자친구에게 잘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거예요. 만나면서 자신에 대해서 속상해하는 게 있진 않을까 늘 걱정하고 눈치를 살폈어요. 그러면서 철수는 연애 상자의 이름을 또 한 번 글자를 덧붙이게 되는 거예요. 연애, 잘해주기, 점점점. 그리고 피곤한 일. 사랑에서 시작했지만 피곤한 일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걸 느낍니다. 이 피곤함이 사랑함보다 커지면 헤어지는 것이구나라고 기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철수는 자신을 자책하게 됩니다. 철수 기억에 자기 자신이 상대에게 눈치는 살피지만 매정한 사람, 이렇게 보이기 시작해요. 왜냐면 피곤하다는 이유로 상대를 떠나는 사람인 거잖아요. 자기가 봐도 자기는 매정하다는 거죠. 이렇게 매정한 사람을 누가 좋아할까?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고요. 점점 이성을 만나는 데에 자신감이 없어져 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철수는 연애 상자에 하나를 더 덧붙이게 됩니다. 연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 나에게 너무 어려운 일. 자, 이 이야기에서 애초에 문제는 우리가 기억과 경험을 너무나 본능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1차원적으로 그때 드는 감정, 그때 생각이 나는 것만 저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기억과 경험을 자아에 잘 정리정돈하기 위해서는 한번 되돌아보고 재해석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철수 자체가 매정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매정하게 된 이유가 잘못됐거든요. 잘해주기 위해서 눈치를 봐야 한다는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첫 번째 여자친구를 만났을 때 헤어진 이유를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결론을 잘해주기 위해서 눈치 봐야 된다라고 해석한 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왜곡된 기억자랑 경험자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점점 내가 원래 어떤 모습이었는지가 기억나지도 않고 헷갈리고 다가올 미래가 점점 두려워지고 무기력하게 받아들여집니다. 철수라는 가상의 인물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게 되고 참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런 걸 미리 배웠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살아간다는 건 상자가 많아지는 건데 그 상자들이 많더라도 잘 정리정돈만 할 수 있다면 우리들이 살면서 느끼는 감정도 또 머릿속 생각들도 정갈하고 편안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또 역할자 개념을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상자를 만들어서 쓸 줄 아는 법을 잘 익히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철수가 시간이 흘러서 아버지로서의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이 되었다고 봅시다. 철수는 자존심이 상해도 직장 상사의 강압적인 태도를 받아내야 할 때도 있을 것이고요. 고객의 컴플레인에서도 웃어 넘길 줄 아는 멘탈을 가져야 할 거예요. 오늘 철수의 상자가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상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역할에 따라서 필요한 자아를 형성해 나갈 수 있어야 우리가 성숙하게 사회생활을 하고 역할도 잘 수행을 하면서 감정이나 생각이 혼란스럽고 어지럽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드리다가 제가 떠오른 말인데 유명한 말들이 있잖아요. 프로니깐, 그게 프로다. 뭐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야. 이런 프로와 관련된 말들을 보면 한마디로 프로는 그 역할을 수행을 할 때 온전하게 사적이고 개인적인 자아를 배제하고 이렇게 말하죠. 개인의 감정과 나 자신은 집에다 두고 나왔다.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역할 자아에 100% 집중해서 퍼포먼스를 내는 자세가 프로의식, 프로 자세인데 이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비율을 잘 조정해 가면서 적어도 평일 출근하는 기간에는 역할 자아에 충실히 집중을 하고 휴일 쉬는 동안에 혹은 퇴근 후에 몇 시간 정도를 나의 원래 배경자 그리고 온전한 나 자신에 집중하는 삶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가는 거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라고 하죠. 그런 것들의 밸런스를 잡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 내 머릿속에서 나 자신만 느낄 수 있는 명확한 감각으로 균형점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버거움을 느끼고 계신다면 역할자나 아니면 경험자, 기억자에서 하나의 특정 상자에 너무 집중하고 있지 않나?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 상자 자체는 터지려고 하고 있겠죠. 김밥 옆구리가 터지는 것처럼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두 가지 방법이 있겠네요. 터져버릴 것 같은 상자에 안에 내용물을 좀 덜어내는 거죠. 혹은 그 상자를 아주 단단한 상자로 만들어서 많이 많이 꾹꾹 눌러 담아도 터지지 않게 만드는 방법. 두 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로 무게를 덜어낸다는 것을 쉽게 표현하면 기준을 정해서 내가 버텨낼 수 있을 만큼만 수용하고 나머지는 상자 안에서 던져버리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이런 방법이 필요하신 분들이 누구냐면 인정 욕구나 남의 눈치를 많이 보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런 덜어내는 방식이 해결책이 될 수 있어요. 또 두 번째 방법인 상자를 단단하게 만든다는 것은 자아가 버텨낼 수 있는 부담감의 크기를 늘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련을 하는 거예요. 내면이 성숙해지고 멘탈을 단단하게 하는 것. 물론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처음부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준비해야 될 스텝들이 많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좀 레벨이 올라와줘야 시도할 수 있는 단계라는 거죠. 멘탈 강화를 위해서 지금 부담감을 더는 법과 견디는 법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관점으로 저는 컨텐츠들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려고 계획을 짰어요. 레벨 1은 아주 초보적인 수준에서 자아를 찾고 발견하는 방법.
이것을 자아 탐색이라고 하는데 이 단계에서는 지식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고 레벨 2의 단계에서 자아를 단단하게 하는 과정, 그 트레이닝 과정을 소개하려고 해요. 이 레벨 2에서는 직접 액션을 취하는 단계라서요. 억눌린 감정의 찌꺼기들 같은 것들 이런 걸 씻어내고 뭐 기억자와 경험자를 잘 정제해서 건전한 멘탈을 만드는 수행법들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셀프 칭찬이나 감사일기 쓰기, 장점과 단점을 뒤집어서 생각해보기 이런 것들을 다뤄볼 예정이에요. 레벨 3에서는 과거 재해석과 미래 적용 스텝인데 좀 수준이 올라왔죠. 2단계에서부터는 좀 목표를 가지고 직접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해서 멘탈을 관리하는 단계예요. 그냥 막연한 행복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이뤄내야 될 목표가 있는데 그에 맞는 단단한 멘탈이 아닐 때 이것을 좀 뛰어넘는 거죠. 감정 정리정돈해서 교훈만 추출해내는 법 이런 것들 예를 들면 취업에 도전하시는 분들은 그 취업 준비하는 과정에서 올 수 있는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을 잘 견뎌내는 법 혹은 대인관계에서 갈등을 겪고 있거나 가족관계에서 갈등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이겨내기 위한 목표가 있는 멘탈 관리 이런 것들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레벨 4는 제가 사실 여기까지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 채널을 개설한 가장 큰 이유이긴 합니다. 직업에서 전문가가 되기 위한 프로의식을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를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진짜 직업에서 전문가로서 프로로서 활동하려면 온전한 나의 행복은 이미 사생활에서 컨트롤이 되고 있어야 되거든요. 나 자신은 사생활에서 지키고 프로 세계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험난한 고통들, 시련들을 견뎌낼 수 있는 멘탈을 트레이닝도 하고 지식적으로 공부도 해가면서 이겨내보는 그런 것들을 콘텐츠로 담아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아직까지는 계획 단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약속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조건 지금보다는 아주 조금이라도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모두 더 행복한 일만 남은 거잖아요. 여러분의 행복으로 가는 여정에 옆에서 함께 뛰는 사람이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